예, 협찬사 오늘 협찬사들이 또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요 간단하게 이제 촬영 중이죠. 예, 그 홍보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1시간 정도 하고 질의응답 이래서 1시간 반 정도 해서 9시 반에 해서 이제 뭐 10시 사이 끝날 겁니다. 네. 오늘 마지막 포럼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길게 하겠습니다. 공식 후원사에는 피자는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의 피자 알볼로, 글로벌 빅데이터 마케팅 플랫폼 레드테이블,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브랜드 치킨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 브랜드 토스트럭, 니뽕내뽕은 사랑입니다. 하트 플랫폼에서 촬영과 영상 담당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먹거리의 근원 푸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 문화 브랜드 디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외식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광 그린푸드에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협찬사는요, 02FC 1회부터 꾸준히 후원을 진행하고 있는 브라운백 커피에서 신선한 원두도 오늘 꼭 또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밥하자, 주식회사 밥하자에서 프리미엄 간편식 그 냉동 만두하고 저쪽에 보시면 그 스팀 자동 기계도 조리 기계도 지금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페어트레이드에서 비스켓 2종, 그다음에 주식회사 하파에서 보헤미안 스파클링 워터, 그리고 노빌타에서 머그컵 좀 이따 끝나실 때 저희가 선정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유니레버에서 치킨 스탁 보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새로 오신 플랜 H 그 권광천 대표님께서 직접 그 착즙 주스에 대해서 소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나갈 때 하나씩 주시면 되게 비싸대요. 그래서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저 플래닛 대표 권광천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저는 어려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야채 과일을 주 도매업으로 한 몇십 년 동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채 과일 재료 특성상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를 했기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가는 거 보면 주스 만들 거니까 과일 싼 거 주세요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푸석푸석 해도 되니까 즙만 많이 나오면 되는 거 주세요. 제가 파는 사과는 3만 원인데 만 원짜리 부여주세요. 그런 말을 어마어마하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야채를 사러 가면은 약간 물러도 되니까 재고 주세요. 그 대신에 싸게 주세요. 근데 왜 굳이 건강을 생각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굳이 꼭 저렇게 싼 것만, 날짜를 지난 것만, 단가를 생각해서 물건을 만드는가가 정말 이해가 안 돼갖고요. 그걸 뒤집어 엎자라는 생각에 했던 모든 야채 과일 그만두고 주스사를 뛰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주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나만 정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단가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마케팅 비용, 여자가 딱 봤을 때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병 모양, 이 모든 것들이 병의 가격에, 소비자 가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쁘지 않게 하면 또 안 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날이라는 게, 팔아야 돈을 벌어야 좋은 걸 제공할 수가 있는데 나만 좋다고 해서 이게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도 ENC팩 대표님께서 저를 소개시켜줬는데, 일단 재료랑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저만의 착각 속에 내가 좋은 거 팔아서 무조건 잘 나갈 거야, 그런 생각은 나만의 고집이고 나만의 아집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만이 항상 옳지 않다는 그 생각을 좀 깨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오래 한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만의 아집이 있어요. 옆에서 말하면 듣지도 않고 내 방식이 무조건 맞아. 근데 그거는 정말 가져서는 절대 안 될 거라는 그런 고집인 거라는 걸 나이 40 넘어서 깨달았고요. 그러니까 과일 장사를 처음 했을 때 18살짜리 아르바이트생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사과 맛있냐라고 제가 물어보면 제 밑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제 눈치를 보면서 먹을만 해요, 맛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첫날 들어오는 걔가 맛 없어요, 이거 못 팔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지기 충격을 받았죠. 딱 먹어보니까 저는 분명히 경매를 받을 때 나는 맛있었는데,
근데 아침에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이게 커피를 먹고 나서 먹으니까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18살짜리는 오직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충격을 받아갖고 많은 조언을 구하고 또 좋은 걸 만드니까 한 번씩 드셔보시라고 그래서 오늘 주스를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언 부탁드리고 많이 드셔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6,000원인가요, 판매가가? 예, 예, 6,500원 정도면 미니 강연 하셔도 됐습니다. 예. 미니 강연 이제 끝났고요. 예, 좋은 제품 협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강연이니까 영상에서 소리가 너무 막 크게 들릴 정도로 큰 박수로 저희 그 보리네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신 정창윤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훨씬 더 많았는데 저는 아까 이렇게 기다리면서 협동조합 별로 관심이 없어서 다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방 시사님 때문에 이렇게 폭망했다는 거 와서 배웠습니다. 앞에 제 소속을 4개 적어놨는데 사실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이야기를 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제 소개 조금 하면 그렇습니다. 한 94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90학번인데요. 그때만 해도 취직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갈 거냐, 좀 큰 데 갈 거냐, 작은 데 갈 거냐, 뭐 이런 정도는 있었는데 취직은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때. 근데 전 근본적으로 좀 싫었어요, 취직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옛날 말로 하면 제가 시골 사람인데요,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세경이라는 걸 받고, 요새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영국 사람들은 주급으로 받고, 그 정도 차이가 있지. 삼성 종살이 하나, 조그만 가게에 가서 종살이 하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걸 하지 않을 방법이 뭐 없나 하고 찾다가 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게 이제 협동조합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번역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라는 곳의 이사장님이 이제 김성호라는 분이 있는데요. 몬드라곤에서 배우자라는 책을 이렇게 미국 사회학 학회장이 쓴 책인데 그걸 이제 번역하셨죠. 그 책에 있는 대로라면 이게 종살이 안 할 수가 있겠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창업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을 창업했어요. 협동조합 창업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냐면 2012년 이제 자료에도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을 등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주식회사 만들면 다 등기하잖아요. 등기를 안 해줬어요, 아예. 그래서 그냥 속으로는 협동조합, 겉으로는 주식회사. 이렇게 창업을 한 3개 했어요. 3개 했다는 얘기는 그 앞에 건 다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망해먹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왜 회사들이 이렇게 운영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를 하게 됐고 2012년부터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법이 우리나라에 다시 도입이 됐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61년도에 폐지됐던 법인데 2012년에 다시 도입되어서 그때 이제 우리 이사장님하고 제일 위에 협동조합이죠. 여기 괄호 열고 협돼 있죠. 네, 협동조합입니다. 주식회사는 주 이렇게 쓰잖아요. 만들었고 한 1,000만 원씩 낸 조합원 10명이서 뭐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저희 같이 협동조합에 미친 인간들도 있고 기업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게 여기 프랜차이즈 하는 곳이잖아요. 프랜차이즈 영역의 협동조합을 전문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지원하고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요 자회사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 주식회사죠. 주식회사고 앞에 쿱스는 협동조합의 약자고요. 프랜차이즈는 뭐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쿱스 프랜차이즈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자회사 주식회사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제 3명이 주주로 되어 있고 저도 주주자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 다 하고 나면 강의 끝날 것 같지? 여기서 이제 지원하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얼마 정도 했냐면 협동조합 강의만 제가 1년에 좀 많이 할 때 한 100번도 하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합니다. 뭐 제주도 가서 하고. 근데 해봐도 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의 지식만 가지고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해보자 이런다고 회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협동조합도 회사인데 특히 프랜차이즈 회사잖아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걸 보고 저희가 좀 성격이 급해서 업종을 약간 변경했어요. 인력 파견업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파견돼서 여기로 갔습니다. 원래 보리내 협동조합은 요 주식회사 다담이 하던 보리내 생고기간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인수 과정을 이렇게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옆에서 도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파견돼서 요리 갔는데 여기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땅히 이사장 할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하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명함까지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은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창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계급이 대표이사로 출발했어요. 26부터. 이렇게 쭉 거꾸로 쭉 살아서 차장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사장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질문부터 좀 먼저 받고 강의를 해볼까 하는데 그 방법은 좀 어떠세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난 정말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었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시면 한 2개만 받고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은데. 네. 프랜차이즈랑 협동조합을 많이 받으시고. 예, 프랜차이즈랑 협동조합하고 구분점을 좀 뭐 대충은 짐작이 가는데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뭔지 몇 가지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랑 주식회사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잖아요. 근데 꼭 주식회사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유한회사가 할 수도 있고 합자회사가 할 수도 있고 그냥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네, 개인 사업자가. 그 중에 이제 협동조합이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하고 협동조합은 병행할 수 있는 거고요. 협동조합이 꼭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프랜차이즈는 꼭 협동조합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둘은 좀 구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주식회사하고 예를 들면 국수집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 뭐 주식회사가 국수집 할 수도 있고 개인이 국수집 할 수도 있는 것처럼. 프랜차이즈는 약간의 업종 같은 개념이라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를 업그레이드 시킨,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식회사 2.0 형태의 회사 형태다. 그렇게 구분하면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차이죠. 여러 가지 차이. 네, 그 주식회사랑 이제 협동조합이랑 그 이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이점이 그렇게 좀 많이 확연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방금 질문은 이제 그 강의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니까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답이 여기 영상에 있어요.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질문을 너무 잘해주시는데. 짜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 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니고요. 네. 그 협동조합의 원조 볼륨을 줄여도 되겠습니다. 영어로 알아들으실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자막을 보시죠. 예. 원조 협동조합이 요 조그마한 가게입니다. 1844년 12월 21일 날
저녁 8시에 만들어졌답니다. 5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보겠습니다. 원조 협동조합을 보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에도 원조가 중요하잖아요. 1844년 12월 21일 저녁 8시에 28명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아주 영광되게 부르는 용어로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협동조합 소사이어티, 굉장히 긴 이름의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 자리 그대로 아까 보던 그 건물이 박물관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동조합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년 채 안 된 거죠. 그래서 기업 회기에서 이제 189기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로치데일에 가면 로치데일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하고 주식회사, 이게 이제 비교 대상이에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비교하는 건 좀 그렇고, 협동조합하고 주식회사를 비교하기 위해서 주식회사의 원조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원조 주식회사. 그렇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영국 동인도 회사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둘 중에 어디게요? 네덜란드.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역사인데 거의 안 배웁니다. 사실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 중에 최초로 조선을 방문했던 사람이 하멜입니다. 네덜란드가 여기 요 나라죠. 여기 1597년인데요. 1597년에 그때 이제 가장 센 나라는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이 해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해군을 동원해서 싸우던 시절이죠. 왜? 이 아프리카에 노예 사냥을 하고, 이제 콜럼버스가 이쪽에 가가지고 여기 인도라고 착각하고 살고 뭐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때 지금 휴대폰 사업이 세계 각광받는 사업이죠, 그죠?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이 뭐였냐면 후추입니다. 후추를 한 배만 이쪽에 가서 실어 오려면 뭘 가지고 가면 되냐면, 후추 실으러 갈 때 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 가지고 가야 되게요? 금? 아니에요. 총, 대포, 물, 음식, 군인 싣고 가서 뺏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 시대를 미화해서 대항해 시대라고 불러요. 서양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일본까지 왔죠. 하멜이 일본 가다가 난파돼서 제주도로 들어온 건데요. 하멜 33명 일당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13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비잖아요.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표착하면 노비입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 제도상 노비 생활을 하다가 구출돼서 탈출한 건데, 이 친구들이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후추가 얼마나 비쌌냐면, 지금도 사실은 후추 사업할래, 이 휴대폰 만드는 사업할래 그러면 후추 사업 해야 됩니다. 그 당시 가격이라면. 얼마였냐면 같은 무게의 금으로 거래되었어요. 그러니까 금을 가져가서 후추를 가져온다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배로 후추가 한 배 들어오면 그건 똑같이 금이 한 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혈안된 나라가 이제 이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이었는데, 주인공인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포르투갈 식민지였어요. 근데 이제 포르투갈 왕이 사촌 둘이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 사촌들끼리도 결혼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결혼 선물로 네덜란드를 줬어요. 네덜란드에 뭘 하나 준 게 아니고 나라를 줬어요. 너 가져,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제 땡큐 베리 마치 하고 이제 가서 총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식민지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지금 국무총리 보고 대통령께서 저희 고향이 경북 봉화 아주 산골인데 봉화 군수로 발령을 내는 거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봉화 군수 하라 그러면 얼씨구나지만, 지금 총리께서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재산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마차에 싣고 이제 부임하러 가긴 가야 되잖아요. 왕명이니까. 가다가 프랑스쯤에서 영국으로 도망갑니다. 창피해서 도저히 거기 가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일즈 지방에 가서 30년 동안 숨어 삽니다. 성 하나 사가지고 이제 마차에 있는 금으로 성 하나는 살 수 있으니까. 그러던 나라예요, 네덜란드가. 그 당시 실제로. 그래서 왕이 부임을 안 하는 거예요, 총독이. 근데 그 안에 있는 이제 의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대리로 그냥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뭐 독립운동 한다 그러고 로빈훗 같은 데 막 날라다니고 이러던 동네인데 우리도 조금 여기서 나가서 후추 사업에 좀 동참을 해서 좀 먹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 배를 한 3척 정도 건조해서 선단을 만들어서 가요. 인도까지 가는데 여기가 이제 동인도입니다. 여기가 서인도고 이 당시 사람들이 여기 서인도라고 불렀고요. 여기가 동인도. 회사 이름이 왜 동인도 회사인지 아시겠죠? 이 동인도에 가기 위한 회사예요. 거기 가서 후추 실어 오기 위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도 동인도 회사 만들어야지 이렇게 아직 만들기 전 이야기예요. 3척을 가지고 싹 나가요. 여기까지 가는데 18개월 걸립니다. 바람으로 항해했잖아요. 아직 증기선이 나오기 전. 바람으로 항해해서 18개월 걸려서 여기에 아주 삼각파도를 거의 주기살기로 헤치고 여기까지 가면 이제 여기는 천하무적이죠. 자기들이 총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1년 약탈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한 2년 반쯤 돼서 여기쯤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20척의 배를 가진 영국 함대를 만나거나 포르투갈 함대를 만나거나 스페인 함대를 만나요. 그러면 이제 스페인 함대에서 만났다 치면 20척이 3척이 저기다가 후추를 한 배씩 세 대를 싣고 와요. 고생했네. 수고했다. 잘 가.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당연히 뺐습니다. 왜? 자기들도 뺏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아니 여기 2달 만에 뺐으면 얼마나 좋아요. 1년 반 갔다 1년 반만 와야 되는데 아주 대박 사업이죠. 이거는. 그래서 거의 사업을 못해요. 이 당시 이게 사업이에요. 사업을 못해요. 이때 나온 말이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 규모가 안 되면 사업을 못해요. 이때 최강이 누구였냐? 지금의 애플 같은 회사가 누구였냐면 영국 동인도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아까 민법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민법에 조합이 나옵니다. 조합. 협동조합하고 다른 거예요. 유니온. 민법에 조합이 나오는데요. 조합의 역사상 가장 큰 조합이에요. 영국 왕과 성 하나 가진 사람들끼리 동업을 한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이 영국 동인도 회사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회사였어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 국가의 왕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회사예요. 그래서 영국 해군 그 당시에 유명하잖아요. 해군이 아니고 실제로 회사예요. 회사의 용병들이에요. 이렇게 세게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안 오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뭐 방법이 없을까 우리? 하고 연구해내서 만들어낸 제도가 여러분들이 숱에 설립하고 숱하게 지금 근무하고 계신 주식회사입니다. 1601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주식회사 하나 만들자. 그건 뭔데? 다른 거 동업하고 다 똑같은데 동업하다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님하고 저하고 동업하다가 우리가 빚을 좀 지고 제가 돈을 들고 어디론가 튀어버렸어요. 그럼 대표님 집을 팔아서라도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게 동업의 무한 책임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빌려줬든 받아야 되겠죠. 그게 너무 당연히 시되던 제도만 있었어요. 근데 네덜란드 애들이 이걸 깨버렸어요. 어떻게 깨버렸냐? 유한 책임을 지자. 그래서 주식회사 뒤에 보면 LTD라고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까? 이게 Limited Reliability의 약자입니다. 책임을 출자한 만큼만 줘도 좋다. 여기서 제일 황당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은행가들이죠. 돈을 빌려줬는데 집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는데 회사 망했다고 안 갚겠다는 선언을 국가가 보장해 준 거거든요. 이 세계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비웃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누가 돈을 빌려주겠니? 안 그래도 세 척밖에 못 만드는 배를 20척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비웃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잘 통했냐면 이때 좀 투자할 만한 사람들이 뭐 성 하나씩은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예? 집에 있는 성은 그냥 뭐 딸내미 시집보낼 때 하나 줘야 되고 하니까 그냥 두고 예? 저쪽에 있는 쓸데없는 땅 좀 팔아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왜? 이 성은 안 건드리겠다고 보장해 주니까 여윳돈을 약간 넣어본 거예요. 여윳돈이 작진 않았던 거죠. 근데 한 3년 동안 이 회사를 이제 투자를 쭉 받았는데 규모가 어떻게 됐냐? 영국 동인도 회사, 약자로 EIC라고 부릅니다. East India Company. 네덜란드어는 VOC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EIC가 돼요. 근데 VOC는 EIC에 대비해서 3배가 컸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딱 3년 만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비유하면 지금 뭐 소말리아에다가 제가 휴대폰 회사 하나 설립을 했는데 투자를 받다 보니 애플의 3배가 됐다. 뭐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주 작은 제도 하나를 바꿨는데 규모가 확 커져버린 거예요. 네덜란드가 지금도 인구가 한 500만밖에 안 됩니다. 히링크의 나라죠, 그죠? 이 나라가,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이 회사예요. 이 회사가 1607년 이후로 여기서부터 일본까지, 일본에 가면 이 회사의 주둔지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관광지로. 그,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끔 관광지로 갑니다, 거기.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땅, 그, 코쟁이들이 밟는 거 싫어해가지고 인공섬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무역을 했어요. 여기까지를 싹 네덜란드가 먹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리고 인도네시아 여기 인구 3억인 나라는 400년 동안 지배했어요. 이 회사의 2010년도에 나온 그래프인데요. 이게 애플이에요. 이게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더치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그때 최전성기 때 자산을 2010년도랑 비교하니까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플이 얼마큼인지 알잖아요. 삼성그룹하고 비교해도 얘가 더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이 나요. 이미 이렇게 됐고 이 회사는 어느 정도로 컸냐면 그 대항해 시대 전 시대에 유럽에서 다른 나라의 주재원으로 파견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식민지들을 통치하고 하니까 60만을 파견했대요. 유럽 전체가 대충 통계 나와 있는 게. 이 회사 하나가 100만 파견했습니다. 100만. 파견 직원만. 그래서 주식회사 역사에는 딴 얘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이 회사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주식회사가 탁 바꾼 거는 하나예요. 동업하고 바꾼 거. 책임을 주식 출자한 만큼만 져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제도였거든요. 옛날엔. 근데 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모르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게 된 최초의 사건이에요. 경제학자들은 이게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자본이 모여서 공장이 100명짜리가 아니고 3000명짜리 공장으로 커짐으로써 전기관도 필요했고 방적기도 필요했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필요가 발명을 낳았고. 저는 원래 대학은 공대를 다녔는데요. 이 해석을 더 믿습니다. 네, 주식회사죠. 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 중에 요거 한쪽만 썼어요. 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만들자마자 전 세계를 지배한 사태고요. 협동조합은 만들 때부터 생고생을 했어요. 왜 그러냐? 아까 이제 그 동전 하나 이제 1파운드 투자해갖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1파운드가 그 당시 돈으로는 어느 정도로 기록되어 있냐면 2주치 주급이었어요. 그 동전 그건 아까 그건 금화예요. 그냥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500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파운드가. 금화예요. 2주치 주급. 2주치 주급을 6개월 동안 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 가게 하나 얻으려고. 28명이서. 2실링씩, 1실링씩 매주 이렇게 부어가지고, 적금 들듯이 부어가지고, 1파운드, 28파운드 가지고, 요거 하나 겨우 얻어가지고, 이 당시엔 전기는 없었고, 가스로 등을 켜잖아요.
가스 등을 켜야 되는데 가스 회사에서 니네 돈은 요금 안 낼지 모르니까 안 줬어요. 창업도 제대로 못한 거죠. 왜 이게 잘 안 됐냐면 여기도 사실은 처음에 우리 은행가들이나 돈 빌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돈 안 갚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야, 이거 없어도 되는 돈인데 한번 넣어보지. 이렇게 모인 게 너무너무 많이 모였던 거잖아요. 별로 상대방을 신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더 했어요. 더 해가지고 주변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거 한다 그럴 때 저 회사 안 망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하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의 90%. 그래서 28명 이외에는 안 들어온 거예요. 네. 한 3년 지날 때까지 상근자 월급을 못 줘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냐.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만 문을 여는 가게예요. 공장에서 퇴근해 와서 당번 정해서 문 열어서 자기들끼리 사업하는.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 곳이 요즘 시대에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이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걸로 했어요. 밀가루를 샀는데 밀가루에 밀가루밖에 안 들었더라. 뭐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죠. 이 당시에는 당연히 밀가루에는 석회가루가 반 섞여 있었거든요. 저희가 고깃집 프랜차이즈잖아요. 오리네 생고기칸이. 우리나라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 때 되면 정부 공무원들이 저울 속이는지 저울 단속하러 다녔어요. 경제의 기본은 속이는 거였어요. 이 당시엔 당연히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밀가루에 밀가루만 넣어서 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장사가 되냐.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3년을 버티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약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안 망할 수도 있겠네 저거. 지네끼리 사고파는데 가게세는 내네. 근데 밀가루는 괜찮아. 양초를 샀는데 양초가 7시간짜리가 7시간을 타. 다른 건 3시간이 꺼져야 되는데 안에 공기방울 막 들어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희한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한 6년 만에 대박을 냅니다. 3년 지나고 안 망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나도 그럼 1파운드. 근데 이제 이 회사가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협동조합보다는 사실은 원은 이거예요. 코퍼레이티브 코퍼레이션. 그대로 번역하면 협동회사가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주법들의 액트인데 코퍼레이티브 코퍼레이션 액트거든요. 그대로 번역하면 협동회사법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이거를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1920년대에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식 번역을 갖고 왔는데 협동조합으로 일본인들이 번역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쓰고 있어요. 저 빨리 우리말로 바꿔야 돼요. 조합은 원래 영어는 유니온이잖아요. 이 방식으로 하면서 뺏긴 거는 그대로 주식회사를 뺏긴 거예요. 유한 책임제도. 왜? 우리 주식회사 괜찮은 거 아니까 이미 1601년부터 1844년까지 200년 동안 했잖아요. 전 유럽이 주식회사 천지가 됐어요. 근데 그게 다만 우리 게 아니고 귀족으로 태어나신 분들,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들 거니까 대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들 거니까 우리는 못 해본 거예요. 근데 해본 거예요. 한 60년 정도, 44년 이전 60년 정도의 정확한 기록은 안 남아있는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추적해보면 300개 내지 500개 정도의 협동조합 시도가 있다가 다 망했다예요. 마을 사람들이 망한다는 확신을 가지만 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만들어낸 획기적인 제도가 이거예요. 배당을 이용실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어떻게 배당하죠? 네. 삼성전자가 왜 이재용 씨 건가요? 그거 할아버지가 네? 그분 할아버지가 몇십 년 전에 투자를 한번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세금 상속하면서 세금을 잘 피하든 내든 어떻게 하고 계속 가는 거죠.
그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요 방식을 채택해요. 이용 실적 배당이라고. 저게 뭐냐면 밀가루를 28명이서 샀어요. 그렇겠죠, 저기서. 밀가루를 샀어요. 다른 거 있지만 하나도 안 하고 밀가루만 했다 칩시다. 돈이 28파운드가 남았어요. 그러면 밀가루를 28파운드만큼 싸게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남았겠죠. 2배 남기고 팔았으면 56파운드가 남았겠죠. 이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의 원래 주인이 출자에 있는 게 아니고 밀가루 산 데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소비자협동조합이었으니까. 그래서 밀가루를 많이 산 사람은 배당을 많이 하고 밀가루를 적게 산 사람한테는 배당을 적게 하자 라는 아이디어로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2.0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원리가 다 똑같아요. 다만 2개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하나는 그거고요. 돈에 대한 거예요. 우린 돈 벌자고 하는 회사잖아요. 다. 두 번째가 뭐냐면 51%를 가진 사람이 언제나 왕이잖아요. 주식회사에서. 49%는 뭣도 아니죠. 단 한 표만 차이 나도 아무도 없죠.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